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사랑의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방법으로 사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주거나 때리거나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과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기다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문을 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문을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문을 여는 주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문을 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강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겁쟁이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실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지 말지의 선택은 나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비폭력 대화의 4번째 단계 부탁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4가지 과정 중에서 4번째 부탁하기입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딸 방에 양말이 뒤집어져서 뒹굴고 있습니다. 아빠 입장에서 혹은 엄마 입장에서 비폭력 대화의 4단계로 말해 볼게요. 우리 딸 양말이 뒤집어져 있네. 아빠는 조금 아쉽다.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양말들을 세탁기에 넣어줄래? 자, 지금 훅 지나가고 말았지만 이게 비폭력 대화의 4단계를 사용해서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좋게 말하는 집도 있죠. 이거 방꼬라지 봐라 이거. 네. 아빠 엄마는 지금 하루 종일 이 더위 속에 땀 흘리고 일하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허리가 휘고 있는데 근데 너는 네가 신은 양말 하나 세탁기에 못 넣냐? 누가 너보고 청소를 하랬어 빨래를 하랬어. 근데 그것마저 안 하니? 네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뭘 하는 거야? 네, 이런 집도 있을 거고요. 더 센 집은 이런 집도 있죠. 이건 그냥 딸령 돼가지고 아주 더러운 거 봐라 이거. 이분은 여자를 무시하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요. 더 이상 뒷말을 이어가지 않아도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당히 기분이 상하겠죠. 자, 그런 이런 부모가 딸을 안 사랑할까요? 아니요, 사랑해요. 네, 속마음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속마음은 딸이 아주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양말 하나 못 치우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요. 근데 그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되죠. 자, 다시 해볼게요. 비폭력 대화는요, 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I 메시지,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이것을 느낌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욕구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내 느낌, 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관찰하죠. 관찰.
자, 양말이 뒤집어져서 떨어져 있어요. 이걸 관찰해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더러워 죽겠네 그냥. 이거는 평가예요. 네, 너는 돼지냐 뭐냐, 돼지우리냐, 여기가 이것도 평가예요. 그러면 관찰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양말이 뒤집어져 떨어져 있네. 자, 관찰 다음에 뭐죠? 느낌, 내 느낌을 말해야죠. 자, 지금 딸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 말해야 돼요. 내 느낌. 자, 예를 들어 뭔가 좀 이 상황이 좀 아쉬워요. 그러면 아빠는 조금 아쉽다. 자, 그러면 느낌을 말했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바빠야 돼요. 나를 보느라고 막 바빠야 돼요. 내가 왜 이 느낌이 들지? 내가 지금 왜 아쉽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지? 아, 나는 빨래는 세탁기에 들어있기를 바라는데 빨래가 딸방에 있어서 아쉽구나. 아니면 뭐 나는 자기 빨래는 자기가 세탁기에 넣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내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자기 욕구를 말하는 거죠.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욕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부탁입니다. 자, 부탁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좀 치워줄래? 이거보다 또 네 방 좀 정리해 주겠니?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양말들을 세탁기에 넣어줄래? 이렇게. 자, 이게 아까 제가 한 말이에요. 자, 잠깐 복습을 해봤는데요. 관찰, 느낌,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알아보았으니까 오늘은 부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몇 번 돌려보시면 전의 것들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은요, 방금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탁하는가? 부탁하는 내용은 뭔가? 부탁하는 건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미 앞에서 관찰하고 느낌 말하고 욕구를 말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한 그 욕구를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 부분에서 실패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이 남편이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이 부탁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을 줄이고 앞으로 골프장을 다니기로 했어. 자, 이 아내는 지금 부탁에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아내의 진짜 욕구는 남편이 일을 줄이는 것 더하기 무언가가 또 있었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보, 저는 당신이 일을 줄이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나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래요. 이게 진짜 아내의 진짜 욕구였는데 자신의 욕구를 반만 부탁한 거죠. 일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만큼 들었지만 상대방은 그걸 모르거든요. 자, 또 다른 상황을 볼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오후 2시에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오신대요. 당신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에 있으니 청소 좀 해줘요. 자, 문자를 보냈어요.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생각 차이예요. 남편은 청소를 해달라 그래서 청소기를 돌렸어요. 근데 아내는, 여기서 아내가 말한 청소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서 서랍에 넣고 청소기를 돌리고 하는 것을 청소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와서 보니까 설거지도 그대로 있고 빨래도 다 그대로 있어요. 아내가 말하죠. 여보, 청소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사람 오는데 창피하게. 남편이 말하죠. 청소했잖아. 예. 이건 기준 차이, 생각의 차이에서 온 거죠. 뭐 누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부탁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보, 빨래 좀 개서 집에 서랍에 넣어주고 설거지 싱크대에 있는 거 좀 부탁해요. 청소기도 한번 돌려주고요. 자, 이렇게 알른이 죽죠? 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부탁이 효과적입니다. 제가요, 달라고 하면 계속 주는 무한리필 돈가스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주세요. 이거예요.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서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르게 부탁을 했습니다. 10개 더 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6명이 가서 10개 더 달라고 한 겁니다. 6명이 저 혼자 10개 더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한 명에 한두 조각 더 먹는 정도죠. 물론 이제 더 안 드신 제 아내 같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네, 10조각 더 주세요. 자, 많이 주세요. 이거는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1인분에 2조각이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3조각 주면서 많이 줬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 했으니까 3조각 줄까?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저는 3조각을 받는 순간 이 집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 있어서 기억할 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비폭력 대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써보려고 하거든요. 이 방법은 10분이면 익히는 것 같아요. 관찰하고 내 느낌 말하고 내 욕구 말하고 부탁하기.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관찰하고 내 느낌 말하고 내 욕구 말하고 부탁하기. 끝. 이러면 좋겠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방법보다는 대화 자세와 대화 태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 힘으로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문을 열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태도, 바로 존중입니다. 자, 4가지 과정을 통해 말하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도구지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존중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사계교회에서 평화통일 예배가 있어서 제가 장로님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 1시간, 오는 길 1시간, 2시간을 대화했는데요. 기분 나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장로님도 이 비폭력 대화의 4가지 단계를 밟으면서 대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존중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도 장로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좋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장로님하고 저의 관계는 6년을 함께 봐왔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서로 막대할 수는 없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상호 존중이 되는 거죠. 문제는 상호 존중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보통 상호 존중이 되는 관계는 서로 잘 모르거나 별로 안 친하거나 아니면 사돈이라든지 이런 서로 그냥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존중이 잘 됩니다. 이런 경우엔 별로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상호 존중이 안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부부 사이에 그럴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뭐 형제들 사이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또 갑을 관계에서, 갑과 을이 되는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이 아니라 한쪽만 존중하고 일방적인 그런 존중으로 많이 나타나죠. 자, 보통 을은 갑을 보통 존중합니다. 네. 근데 갑이 을을 존중할 때 진짜 멋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단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슈퍼갑인데 슈퍼을인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비폭력 대화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탁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이 부탁을 할 때의 팁은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 욕구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막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분명 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요, 정중하게 공손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부담이 되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되게 예의를 차리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강요로 느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부탁을 했는데 내가 강요로 느끼는 거죠. 언제 그러셨어요? 강요와 부탁의 차이는 뭘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강요하고 부탁의 차이가 뭘까?
지금 뭐 우리 딸이 와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강요하고 부탁의 차이가 뭐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딸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얘기해 보세요. 강요와 부탁의 차이는 뭡니까? 강요는 부탁은 어떤 거고 강요는 어떻습니까? 자, 잠깐 갑을 관계로 볼게요. 자, 만약에 부탁 내용이 이거예요. 토요일에 용눈이 오름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자, 내가 토요일에 용눈이 오름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이거 부탁인가요? 강요인가요? 어느 거 같으세요? 부탁인가요? 강요인가요? 부탁이라는 분도 있고 강요라는 분도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부탁을 들어주실 건가요? 지금? 오름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주실 수 있겠죠? 저는요 이 부탁 거절할 거예요. 네.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은 어디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니까. 제 아내가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거절할 거냐면 저는 토요일이라서 부담이 돼서 안 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저는 이 거절할 건데, 자, 이 내용이 아무튼 부탁이에요, 강요예요? 아마도 이 부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사 과장이에요, 과장. 근데 부하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 과장님, 토요일에 용눈이 오름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이건 부탁인가요, 강요인가요? 좀 부탁 같은 느낌이 들죠, 좀. 근데 우리 기업 회장님이 사장님하고 상무님하고 전무님하고 다 거느리고 오셔가지고 이런 부탁을 해요. 임 과장님, 토요일에 용눈이 오름이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부탁이에요, 강요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부탁으로 느껴지세요? 강요로 느껴지세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부탁이냐 강요냐 할 때 뭐가 떠올랐냐면, 만약에 표현을 좀 정중하게 하면 그럼 부탁이지. 근데 좀 표현을 세게 하면 강요가 아닐까? 용눈이 오름에 같이 가줄 수 있나요? 이건 부탁 같은데 같이 가자고! 이거는 강요 같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가? 또 권력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부하 직원이 한 말이냐 우리 사장님이 한 말이냐에 따라서 강요와 부탁이 결정되는 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비폭력 대화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확실하게 강요와 부탁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우선 영상을 좀 보고 다시 더 얘기를 해봅시다. 강요는 강자들이 하는 것 같고 부탁은 약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강요는 정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부탁은 정중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강요는 야 이거 봐봐! 이건 하고, 이 부탁은 야 인물샷 보지 못해? 이건 했어. 일반적으로 강요와 부탁의 차이는 말 중간의 표현의 차이나 권력의 유기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시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형태의 부탁은 무조건 강요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부탁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탁은 부탁한 사람이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학생에게 학습 자료를 교무실까지 같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교사가 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비폭력 대화에서 부탁과 강요를 구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재진아, 다시 하지 마. 네. 재진아, 너 지금 너 나와서 들어들어? 공식 딸. 죄송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야, 이거 좀 들어. 한번더 이거. 왜 그러지? 영사에서처럼 학생이 교사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교사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짜증나고 짜증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부탁이 아닌 강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탁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순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부탁을 거절했는지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을 펼쳐주는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진짜 부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쉬는 시간에 배우러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속상하다. 그게 아니고 머리가 이래가지고 교무실 가면 제가 방학도 왔어가지고 교무실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 학생은 이날까봐 그때 그렇구나. 교무실 안 가지고 그대로 영사인처럼 부탁이 거절당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걸 원했기 때문에 내 부탁을 거절했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꼭 정확하게 맞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충분합니다. 예시에서도 혹시 쉬는 시간에 배구를 한다든지 이런 자유시간을 원했기 때문에 선생님 부탁을 거절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왜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니 학생은 자신이 실제로 교무실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염색한 머리 때문에 다른 선생님에게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교무실까지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상냥한 말투로 온화한 표정으로 강요를 부탁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상대의 거절이 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대한 또 다른 선택이었음을 인식하면서 진짜 부탁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부탁과 강요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말해 볼게요. 부하 직원이 말을 했어요. 토요일에 용눈에 오름에 가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자, 이 부탁을 들은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도 나의 선택이죠. 아닙니다. 전 가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때 부하 직원이 거기서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막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강요입니다. 과장님 실망입니다. 과장님마저 안 가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자, 부하 직원이 말했지만 부탁이 아니고 강요예요. 만약에 회사 회장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그 부탁을 받은 제가 선택의 권리가 있죠. 뭐 갑을 관계에서는 보통은 선택의 권리가 없지만 미친 척하고 한번 거절해 볼게요. 아닙니다. 전 가지 않을게요. 자, 여기서 회장님도 뭐 사장님도 상무님도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네 과장님 그럼 우리만 갔다 올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강요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사장님이 말했지만 회장님이 말했지만 부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회장님이 토요일에 바쁘시군요. 그럼 오름 나오지 마시고 앞으로 회사도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강요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하나 더 해볼까요? 철수가 영희에게 말을 합니다. 영희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자, 이건 강요일까요? 부탁일까요? 저녁 같이 먹을래? 같이 먹자. 자, 강요일까요? 부탁일까요?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강요인지 부탁인지. 영희가 거절했을 때 철수의 반응에 따라서 부탁과 강요가 달라집니다. 영희가 거절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다음에 먹자. 그런데 철수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한숨을 푹푹 쉽니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자, 이러면 이건 부탁일까요? 강요일까요? 이건 강요입니다. 그럼 부탁은 뭘까요?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에도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원하는 게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우리 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탁을 했고요. 영희랑 같이 밥 먹고 싶은 게 내 욕구예요. 내 욕구가 있어서 상대방이 부탁을 했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겁니다. 자, 영희는 자신의 욕구를 밝혔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저녁을 같이 먹을 에너지가 지금 없다. 자, 그러면 그 욕구에 공감해 주는 것이 부탁입니다. 오늘 피곤하구나.
아무것도 하기 싫겠다. 얼른 들어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만약에 반응을 이렇게 하면 아까 저녁 먹자라고 했던 것은 부탁입니다. 강요가 아니고요. 그런데 철수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공감해주면요, 영희는 갑자기 없던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니까 굉장히 힘이 된다. 사실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신경 쓰느라고 굉장히 피곤했거든. 근데 너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짧은 시간 얘기했는데 오히려 기분 전환이 되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내가 30분만 누워있다가 나오면 쌩쌩해져서 나올 것 같은데, 기분 좋게 저녁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30분만 기다려줄래? 라고 영희가 철수에게 또 오히려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존중받으면 힘이 납니다. 반대로 강요를 당한다면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복종 아니면 반항입니다. 자, 강요를 당하면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개밖에 없어요. 복종하거나 반항하거나. 근데 여기서 복종도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반항도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자기 권력으로 복종시키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을의 마음은 갑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서워서 따를 수는 있어요. 예수님 복종시키면 예수님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강요가 아닌 부탁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눠도요, 서로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대화 습관이요, 내 욕구를 숨기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폭력 대화는 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욕구를 숨기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욕구를 찾아내야 돼요. 그 말 속에 들은 욕구를 막 분석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욕구가 지금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은 게 내 욕구예요. 그러면 내 욕구를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 조금 돌려 말합니다. 아, 갈증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갈증난다고 하는데 물을 줄까? 아니, 맛있는 주스를 줘서 더 만족감을 더해줄까? 아, 갈증나니까 이온 음료가 더 좋을까? 포카리 스웨트가 파워에이드 살까? 아니, 게토레이 레몬 맛이 좋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아니면 갈증나니까 시원한 얼음물을 줄까? 자, 그 여러 생각한 끝에 포카리 스웨트를 주면 갑자기 아니야, 난 물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얼음물을 또 갖다 주니까 아니, 난 찬 거는 싫어.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제가요, 가벼운 소재, 물 마시는 소재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욕구를 얘기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말해서 아주 스무고개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정 상하는 일이 많아지는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과정, 부탁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내 욕구를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요, 이 상대방이 주스, 이온 음료, 뭐 얼음물 이런 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이것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줄 건가 안 들어줄 건가, 내가 이 물을 갖다 줄 건가 안 갖다 줄 건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부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이것은 비폭력 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요는 사람들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자, 아까 그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선생님이 뭘 부탁했어요? 교무실까지 이것 좀 들어줄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가자는데
무조건 가야죠. 근데 이 학생이 거절했어요. 아, 그거 다른 학생 시키세요.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싸가지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비폭력 대화는 존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구는 뭐예요? 내 욕구는 나는 이걸 네가 같이 들어다 줬으면 좋겠다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욕구는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데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욕구를 존중해서 거기서 멈춰도 되고 그 욕구를 한번 읽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배구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게 아니요. 저는 머리가 지금 노래가지고 교무실 가면 혼나요. 자, 이 아이의 욕구는 뭐냐? 교무실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싶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안 갖다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이 자기의 욕구를 존중해 주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교무실 앞에까지는 들어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탁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우리 서로 간의 욕구를 맞춰가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부탁을 거절을 당하는데 나의 부탁을 거절한 게 나를 거절한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욕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 거지 나라는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욕구를 이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욕구는 지금 내 욕구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라고 표현한 거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내 부탁을 거절하면 나를 거부한 걸로 여기고 내 말을 무시한 걸로 생각하고 내 존재를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한 건데요. 그래서 감정에 골이 새기고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듣기 힘든 부탁임에도 또 듣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부탁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이거를 거절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또 나는 하기 싫지만 내 욕구는 하는 게 아니지만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의 부탁이 강요가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막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죠. 왜냐? 상호 존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욕구를 그냥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되게 건강한 대화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가 있어서 지금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욕구를 공감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대화를 이렇게 무한대 표현으로 하거든요. 대화는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상호 소통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고. 근데 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의 욕구를 내가 공감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쪽에서 끝납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고 우리의 욕구는 다 다릅니다. 이것을 존중하고 공감한다면 우리는 점점 질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요 명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사람은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공감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나약하고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런 존중의 자세로 부탁하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마음이 열리는 대화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